2025년 12월 6일 오후 6시 37분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오키나와 해역 상공 수천 미터,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파일럿 한 명이 F-15J 중형 전투기를 몰고 고독한 초계 비행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정적을 깬 것은 조종석 내부를 가득 채우는 날카롭고 급박한 경고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간헐적인 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전투기의 레이더 경보 수신기가 보내는 신호로 통상적으로 누군가의 레이더 빔이 기체를 훑고 지나갔음을 의미합니다. 인근 해역에 중국 해군이 활동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었기에 파일럿은 그저 상대방의 탐색 레이더가 일상적인 스캔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과 몇 초 뒤 그 간헐적인 경고음은 고막을 찢을 듯한 끊기지 않는 장음으로 돌변했습니다. 동시에 파일럿의 눈앞에 있는 전방 시현 장치에는 붉은색 위협 경고등이 미친 듯이 전멸하며 공중전에서 가장 치명적인 코드 하나를 띄웠습니다. 바로 LOCK-ON. 공중전의 언어에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겨냥해 미사일 발사 버튼에 손을 올렸다는 뜻입니다. 이 지속적인 경고음은 사신이 당신의 영혼을 접수했다는 통보와도 같습니다. 상대방의 사격 통제 레이더가 더 이상 허공을 맹목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에너지를 좁은 빔으로 응축하여 당신의 기체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사격 통제 컴퓨터는 이미 당신의 속도, 고도, 항향에 대한 계산을 마쳤으며 미사일의 유도 장치는 예열을 끝내고 발사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조종간에 달린 붉은색 발사 버튼을 가볍게 누르기만 하면 몇 초 후 화염을 내뿜으며 날아오는 공대공 미사일이 시야에 들어올 것이고 당신은 기체와 함께 밤하늘의 불덩어리가 될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상황은 너 죽고 나 살자, 시계 전면전 상황에서나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소름 끼치는 사건은 전쟁 중이 아닌 평시의 공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오키나와 남쪽 공해상, 중국 해군 랴오닝함에서 이륙한 젠15 함재기가 정상적인 경계 감시 임무를 수행하던 일본 전투기를 향해 이토록 치명적인 라곤을 감행한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이 찰나의 실수나 오작동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라곤이 지나간 후 두 번째 라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무려 30분이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30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상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중전의 시간 감각을 체감하기 어렵겠지만 이것을 일상생활로 비유하자면 번화한 거리 한복판에서 흉악범이 안전장치가 풀리고 장전된 총구를 당신의 이마에 들이댄 채 꼬박 30분 동안 쳐다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방아쇠에 걸린 손가락이 살짝만 떨려도 당신의 인생은 그 자리에서 끝이 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협을 넘어선 중일 양국 간의 명백한 전쟁 벼랑 끝 전술이자 양국의 개전 위험을 담보로 한 무모한 도박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중국이 미친 것인가? 아니면 사실상의 선전포고인가 하는 의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물론 대륙의 선전기구들은 민족주의적 열광에 휩싸여 마치 오랜 적에게 통쾌한 복수라도 한 것처럼 떠들썩하게 자축했지만 냉철한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이것은 중국 공산당이 겉으로 보여주는 근육 자랑이 아니라 그들의 극도에 달한 전략적 불안감과 허약함을 적나라하게 노출한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무림 고수는 거리에서 식칼을 휘두르며 위협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면이 불안하고 장비에 자신이 없으며 어떻게든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고 싶어하는 삼류 건달만이 이런 하작스러운 수단으로 자신의 담력을 과시하려 드는 법입니다. 이번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계를 조금 뒤로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월 6일 중국 해군의 랴오닝호 항모 전단은 1만 톤급 55형 미사일 구축함과 두 척의 52D형 이지스 구축함을 대동하고 미야코 해협을 통과해 서태평양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상시적인 훈련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번 훈련의 공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불과 한 달 전인 11월 7일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는 대만의 위기는 곧 일본의 생존 위기라는 역사적인 발언을 남겼습니다. 과거 일본 정치인들이 모호한 화법으로 미국의 눈치를 보던 것과는 달리
국제 정세의 거대한 변화 속에서 일본은 더 이상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중국을 국가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규정했고, 트럼프 행정부와의 강력한 동맹 관계를 재확인한 일본의 철의 여인은 과감하게 얇은 창호지를 뚫어버린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베이징의 반응은 예상대로 격렬했습니다. 외교적 항의와 경제 제재, 심지어 일본 가수의 콘서트를 포함한 문화 교류 중단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일본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베이징은 곧 자신들의 주먹이 손뭉치를 때리는 것과 같다는 무력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일본은 중국의 위협을 철저히 무시한 채 남서제도로 미사일을 실어 나르고 미일 연합작전 계획을 구체화하는 등 제 갈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소리치는 문공과 경제적 위협인 무역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다급해진 중국 공산당은 결국 랴오닝호를 앞세워 특수정치 임무를 수행하게 한 것입니다. 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간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12월 6일 랴오닝함은 오키나와 본섬 남동쪽 태평양상에서 하루 동안 약 100회의 함재기 이착륙 훈련을 감행했습니다. 스키 점프 방식의 랴오닝함에게 하루 100회 쏘티는 작전 한계치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이는 실전이 아니고서는 수행하지 않을 고강도의 전갑판 출격 훈련으로 명백히 고강도 전쟁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긴장의 정점에서 오후 4시 32분과 저녁 6시 37분 두 차례에 걸쳐 젠15 전투기가 감시 비행 중이던 일본 F-15를 향해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사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라고는 저녁 7시 8분까지 무려 31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칠흑 같은 밤바다 위에서 일본 파일럿은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죽음의 응시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만약 일본 파일럿의 심리적 방어선이 무너져 단 1초라도 오판을 했다면 그 즉시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폭로되자 일본 열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새벽 2시라는 이례적인 시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심야의 장관이 직접 마이크 앞에 섰다는 것은 사태의 심각성이 일각을 다투는 수준이었음을 방증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중국 국방부와 외교부의 반응은 전형적인 강도 논리와 기술적 기만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본 항공기가 훈련구역에 무단 침입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행동은 전문적이고 규범적이었으며 레이더 가동은 통상적인 절차였다고 강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터넷상의 맹목적인 애국주의자들과 중국 정부의 대변인들에게 진짜 군사 상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기술적 디테일을 조작하여 자국민을 기만하고 있는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들의 첫 번째 거짓말이자 가장 핵심적인 기만은 바로 라곤을 단순한 탐색으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탐색 레이더와 사격 통제 레이더의 본질적 차이를 흐리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손전등을 비추며 앞을 살피는 행위, 이것은 탐색입니다. 국제법상 허용되는 상황 인식 행위이며 각국 군대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절차가 맞습니다. 하지만 사격 통제 라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영화에서 저격수가 소총에 달린 레이저 조준기를 켰을 때 목표물의 미간에 붉은 점이 찍히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것은 길을 찾는 불빛이 아니라 생명을 앗아가기 위한 조준입니다. 탐색 레이더가 주기적으로 빔을 쏘아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라면 사격 통제 라고는 레이더가 다른 구역의 스캔을 멈추고 오직 하나의 목표물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행위입니다. 고반복 주파수의 빔을 연속적으로 발사하여 반능동 레이더 유도 미사일에 유도파를 제공하거나 능동 레이더 미사일의 발사 재원을 입력하는 과정입니다. 즉, 저격수의 붉은 점이 당신의 이마에 고정된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이를 두고 통상적인 관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 세계 청중을 바보로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그들의 행동이 전문적이고 규범적이었다는 주장입니다. 공해상에서 타국 군용기를 요격하거나 감시할 때 준수해야 할 국제적 규범인 CUS는 명확합니다. 탐색 레이더나 광학 탐지 시스템 같은 수동적 수단으로 감시해야 하며 만약 상대방을 쫓아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날개를 흔들어 무장을 보여주거나 항로를 압박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절대 상대방에게 붉은 점을 조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사냥꾼이 사냥감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는 일방적인 게임이 아니라
무장을 갖춘 또 다른 사냥꾼을 겨누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반격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극히 아마추어적인 발상입니다. 만약 일본 파일럿이 이 신호를 공격의 전조로 판단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다고 판단한 순간 조종사는 즉시 플레어를 터뜨리거나 전자방해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어 기동을 중국 측이 일본의 선제 공격으로 오인하여 실제로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눌렀다면 그것은 곧바로 제3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되었을 것입니다. 전쟁 발발 여부를 떠나 이것은 최전선 파일럿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무모한 도박일 뿐입니다. 언제 오발 사고가 날지 모르는 벼랑 끝 게임을 전문적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군 기강이 해이하고 불량배 습성으로 가득 찬 군대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의 거짓말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세 번째 거짓말은 바로 일본이 훈련 구역에 무단 침입했다는 강도 논리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 자위대기가 훈련 구역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주장은 국제법상 전혀 성립되지 않습니다. 중국 스스로도 인정한 것처럼 그곳은 공해상입니다. 공해상에 설정된 훈련 구역, 즉 항공고시보는 말 그대로 통지일 뿐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도로 공사를 할 때 공사 중 안전주의라는 표지판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운전자는 이 표지판을 보고 주의해서 운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사업체가 그 도로의 소유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을 감수하겠다면 다른 차량도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는 것이 공용 도로입니다. 과거 미국이 림팩 훈련을 할 때 중국의 815형 정보 수집함이 미군 함대 한가운데까지 들어와 첩보 활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군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중국은 자신들의 행동을 항행의 자유라고 정당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장을 바꾸어 내가 너를 괴롭히는 것은 되지만 너는 나를 쳐다봐서도 안 된다는 그야말로 내로남불식 깡패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중국은 도대체 왜 10초도 아니고 1분도 아닌 무려 30분 동안이나 라곤을 지속했을까요? 단순히 일본 파일럿을 겁주기 위해서였을까요? 만약 단순한 위협이 목적이었다면 단 10초만 라곤을 걸어 상대방 조종석의 경보음을 울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30분이라는 비정상적인 시간 뒤에는 중국 공산당의 지극히 음흉하고도 한편으로는 그들의 절박한 처지를 보여주는 세 가지 계산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계산은 바로 중국 내부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대내용 쇼입니다. 일본의 강력한 제재와 무시 전략으로 인해 중국 내 소분홍 사이에서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히토류 수출을 막겠다고 협박했는데 일본은 바닷속에서 히토류를 캐내고 있고 일본 수산물을 안 먹겠다고 했는데 일본은 다른 판로를 개척해 더 비싸게 팔고 있다. 도대체 정부는 뭘 하고 있느냐는 비난 여론이 들끓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민족주의적 분노가 자국 정부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산당은 가장 가성비 높은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레이더 라곤입니다. 우리 젠15가 일본 전투기를 압도하여 혼비백산하게 만들었다는 선전문구 하나면 일본 파일럿이 흘린 식은땀으로 소분홍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두 번째 계산입니다. 현대 전자전의 관점에서 분석해 볼 때 이 30분은 명백한 낚시였습니다. 현대전은 미사일을 쏘기 전에 전자기 스펙트럼에서 승부가 결정됩니다. 누가 상대방 레이더의 주파수 도약 패턴, 그리고 고유한 신호 특성을 먼저 파악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개전 초기에 상대의 눈을 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은 난세이 제도 전체를 가시돋친 호저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요나구니 섬에 배치된 JFPS 3계량형 레이더와 이동식 TPS 102 레이더는 중국군에게 눈엣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중국은 평시에 가동되는 일반 탐색 모드가 아닌 실제 전쟁 시에만 켜지는 일본 레이더의 전쟁 예비 모드 신호 특성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젠15를 미끼로 던진 것입니다. 일부러 고출력 사격 통제 레이더를 켜고 일본의 방공망을 쿡쿡 찌른 것입니다. 라곤 시간이 길어질수록 일본 측의 심리적 압박감은 커집니다. F-15J 파일럿이 본능적으로 사격 통제 레이더를 켜고 반격 라곤을 걸지 않을까? 일본 해상자 위대의 이지스함이 요격을 위해 SPY-1 레이더를 가동하지 않을까? 지상의 지대공 미사일 레이더가 전출력으로 추적을 시작하지 않을까?
만약 일본이 참지 못하고 대응하는 순간 젠15 뒤에 숨어있던 윈9JB나 윈8G 같은 전자전기 그리고 우주상공의 정찰 위성들이 일본 레이더의 소중한 전자 신호를 모조리 수집했을 것입니다. 파형, 펄스 반복 주기, 사이드로브 특성까지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신시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중국은 자국 파일럿의 목숨을 담보로 일본의 대응 태세를 떠보려 했던 거의 자살 공격에 가까운 전자전 미끼 전술을 구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30분이라는 시간은 역설적으로 일본이 이 낚시에 걸려들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일본 자위대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F-15J는 라곤을 당하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도 화기관제 레이더를 켜지 않았습니다. 대신 데이터 링크를 통해 상황을 후방으로 전파하고 수동 탐지 수단만으로 젠15의 레이더 특성을 조용히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수들의 싸움입니다. 소리 없는 전파 공간의 대결에서 승부는 이미 갈렸습니다. 중국은 일본의 핵심 데이터를 훔치려다 실패했고 오히려 자신들의 주력기인 젠15의 사격 통제 레이더 특성만 일본 측에 고스란히 노출하고 말았습니다. 닭을 훔치려다 쌀만 잃어버린 꼴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계산은 전략적 차원의 레드라인 테스트입니다. 중국은 이번 사건을 통해 내가 너를 낙원해도 너는 감히 나를 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강력히 항의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물리적인 반격은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이 점을 파고들어 대만 해협에서 그랬던 것처럼 일본을 상대로도 이러한 라곤 위협을 상시화하려 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미일 동맹에 대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일본이 이렇게 비전문적이고 모욕적인 군사 도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실질적인 군사적 대응을 주저한다면 중국은 미일 동맹이 누가 먼저 첫 발을 쏠 것인가 라는 문제 앞에서 망설이고 있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과연 중국의 무기들이 그렇게 위협적일까? 이번에 30분 동안이나 라곤을 유지했다는 젠15, 비상은 그들의 선전대로 아시아 최강의 함재기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중국 해군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위협적인 행동 뒤에 숨겨진 그들의 처참한 기술적 한계에 대해 이제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하늘 높이 치켜 세우는 젠15, 그들은 이를 비상이라고 부르며 자랑스러워하지만 서방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기체는 전혀 다른 별명으로 불립니다. 바로 흰 코끼리입니다. 태국 문화에서 흰 코끼리는 신성하게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유지비만 막대하게 들어가고 아무런 실용적인 일도 시킬 수 없는 주인에게 막대한 부담만 주는 존재를 뜻합니다. 젠15가 딱 그런 신세입니다. 겉보기엔 그럴싸한 항공모함 함재기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태생부터가 비극적인 카피캣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행기의 탄생 비화는 한편의 블랙 코미디와 같습니다. 구소련 붕괴 직후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항모 함재기인 Su-33을 정식으로 구매하여 라이선스 생산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인들은 중국의 속셈을 단번에 간파했습니다. 중국인들은 모든 것을 베낀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러시아는 판매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우크라이나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곳의 비행기, 무덤에는 소련 시절 개발되다만 수-33의 시제기, 코드명 T-10K3 한 대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노천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녹이 슬어 고철이나 다름없던 이 기체를 중국은 우리가 쓰레기를 치워주겠다며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철 덩어리를 분해하고 역설계하여 만들어낸 것이 바로 지금의 젠15입니다. 러시아의 군사 전문가 바실리 카신이 중국인들은 정품 수-33을 사는 대신 짝퉁을 개발하느라 돈과 시간을 몇 배나 더 썼지만 결과물은 원본의 신뢰성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조롱한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젠15의 치명적인 결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비만입니다. 젠15의 공허 중량은 무려 17.5톤에 달합니다. 이는 미 해군의 주력 함재기인 FA-18E, F 슈퍼 호넷보다 약 2.7톤, 최신예 스텔스기 F-35C보다도 1.8톤이나 더 무겁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전 세계 함재기 중 단연코 가장 무거운 뚱보입니다.
육상 기지라면 활주로를 길게 쓰면 되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바다 위 항공모함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특히 중국의 랴오닝함과 산둥함은 증기 사출기의 도움 없이 앞부분이 들린 스키 점프대를 이용해 스스로 날아올라야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서 기체의 과도한 무게는 재앙과도 같습니다. 이로 인해 젠15는 전술적으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륙 중량을 맞추기 위해 연료를 가득 채우고 미사일을 적게 달면 작전 반경은 나오지만 공격력이 없는 이빨 빠진 상어가 되어버립니다. 기껏 멀리 날아가서 정찰기 노릇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미사일을 주렁주렁 매달면 연료를 적게 넣어야 하니 항모 주변만 맴돌다 돌아와야 하는 다리 짧은 상어가 됩니다. 제2도련선은커녕 오키나와 인근까지 투사하기도 버거운 실정입니다. 중국은 랴오닝함에 24대의 젠15를 탑재할 수 있다고 선전하지만 실전에서 이 24명의 뚱보들이 발휘할 수 있는 전투력은 서방의 예상보다 훨씬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젠15의 고질병인 심장질환, 바로 엔진 문제입니다. 초기에 장착했던 러시아제 AL-31F 엔진은 추력이 부족했고 국산화를 위해 야심차게 개발한 WS-10 타이항 엔진은 신뢰성 면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중국 측은 엔진 수명을 500시간까지 늘렸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일 뿐입니다. 설령 그 말이 사실이라 해도 미군 주력 전투기 엔진의 수명인 0시간 이상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치명적인 것은 무고장 운용 간격입니다. 미군 엔진이 수천 시간을 버티는 동안 중국산 엔진은 불과 300시간마다 대대적인 정비를 받아야 합니다. 고강도 작전을 몇 달만 수행하면 엔진을 뜯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 젠15는 태생적인 기체 결함으로 인해 조종사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습니다. 구형 수-27 플랭커 계열을 억지로 함재기로 개조하다 보니 공기역학적 구조와 전자식 비행 제어 시스템이 불안정한 해상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충돌을 일으키곤 합니다. 2016년 파일럿 장차오가 비행 제어 시스템 오작동으로 사망한 사건은 널리 알려져 있고 이번 사건이 벌어진 2025년 3월 15일에도 하이난섬 인근에서 또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추락 당시 기체의 하강 자세만 보고도 또 전형적인 비행 제어 시스템의 발작이거나 엔진 실속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전 배치된 지 10년이 넘은 주력 전투기가 여전히 원인 모를 이유로 자살 폭격을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해군 항공대의 현실입니다. 그들이 공개하는 훈련 영상의 대부분이 이착륙 훈련에 집중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체를 띄우고 내리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건 도전이기 때문에 미군처럼 복잡한 전술 기동이나 고강도 실전 훈련을 할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번 오키나와 상공에서의 30분 라곤 도발 역시 이러한 기술적 열세를 감추기 위한 허세이자 조종사들의 두려움을 애국심으로 포장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허세를 부리던 그 시각, 그들이 날고 있던 바다 아래와 섬 위에는 진짜 사신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젠15가 오키나와 상공에서 위태로운 고개 비행을 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 그들의 발 아래 펼쳐진 바다와 섬들은 이미 거대한 미사일 숲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3일 저희 회원 전용 프로그램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던 일본의 창, 바로 요나구니 섬의 방어 태세가 그것입니다. 대만에서 불과 110km 떨어진 날씨가 좋은 날이면 육안으로 대만의 산맥이 보인다는 일본 최서단의 섬 요나구니,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직접 시찰하며 점검한 이곳에는 일본 육상자 위대의 최신예, 삼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 부대가 전진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실로 섬뜩합니다. 랴오닝함에서 젠15가 스키 점프대를 박차고 오르는 순간 그들은 이미 일본 육상 기반 미사일의 사정권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요나구니 섬은 일본이 촘촘하게 짜놓은 다층 방어망의 최전선, 즉 킬존의 입구일 뿐입니다. 일선에는 요나구니의 삼식 미사일이 대만 해협으로 향하는 적기와 저공 비행하는 순항 미사일을 요격하고 이선인 미야코 섬과 이시가키 섬에는 사거리 900km에서 최대 0km까지 늘어난 12식 지대함 유도탄 개량형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랴오닝함 항모 전단 전체를 수장시킬 수 있는 화력을 갖추고
24시간 조준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선에는 곧 실전 배치될 400발의 미국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 전략적 타격 수단으로 대기하고 있어 유사시 중국 내륙의 공군 기지와 미사일 발사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 관영 매체들이 이번 랴오닝함의 항해를 두고 제1돌연선을 돌파했다며 환호하는 것은 군사적 무지에서 나온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진짜 군사 전문가들의 눈에 비친 이 광경은 돌파가 아니라 나체 질주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안전한 연안을 벗어나 미일 양국 군의 교차, 화망이 빗발치는 죽음의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대만을 포위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 자신이 거대한 화력 주머니 속에 갇힌 형국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 해병대의 움직임 또한 심상치 않습니다. 미군은 현재 요나구니 섬을 비롯한 남서 제도 곳곳에 전방 무장 및 연료 재보급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좁은 섬 하나하나를 불침 항모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미군의 F-35B 스텔스 전투기가 언제든지 이 작은 섬들에 내려앉아 연료와 무장을 재보급받고 다시 날아오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5세대 스텔스기인 F-35B와 4세대 개량형에 불과한 젠15의 대결은 애초에 성립조차 되지 않는 차원 간 학살입니다. F-35B는 젠15의 레이더에 잡히기도 전에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먼저 보고 먼저 쏘아 격추시킬 것입니다. 젠15 파일럿은 자신이 왜 죽는지조차 모른 채 격추될 운명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이 가져올 정치적 나비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지휘하고 배치했다는 이번 작전은 전략적으로 볼 때 최악의 자충수로 기록될 것입니다. 중국은 일본 내의 평화주의 여론을 흔들고 공포심을 조장하려 했겠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사회에도 민족주의와 애국심은 존재합니다. 그동안 전쟁은 싫다, 돈이나 벌자는 평화주의 사조에 눌려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보여준 30분간의 노골적인 레이더라고는 잠자고 있던 일본인들의 위기의식을 깨워버렸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에게 이보다 더 좋은 명분은 없습니다. 그녀는 이제 전 국민을 향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중국의 위협은 허구가 아닙니다. 총구가 우리 이마에 닿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무장해야 합니다. 사건 직후 일본 인터넷 여론은 급반전했습니다. 과거에는 다카이치 총리를 전쟁광이라고 비난하던 사람들조차 그녀가 있어서 다행이다, 반격 능력을 갖추길 잘했다,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본 내 친중 세력은 설 자리를 잃고 급격히 주변부로 밀려날 것이며 평화헌법 개정과 군비 증강, 그리고 미일 군사 일체화 과정은 거침없는 가속 페달을 밟게 될 것입니다. 시진핑 정권의 가속주의가 일본의 재무장을 앞당기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전투기 레이더 라곤 사건은 동아시아의 안보 문턱을 중국이 강제로 그리고 아주 위험한 수준까지 낮춰버린 사건입니다. 쇠락해가는 독재 정권이 내부의 모순을 덮기 위해 외부와의 전쟁을 갈망하는 광기 어린 징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승산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일본이 다가올 전쟁에 대비해 얼마나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일본의 극초음속 활공탄 개발 현황과 잠재적 핵무장 능력, 그리고 미일 대만이 보이지 않는 전자기 공간에서 어떻게 중국을 무력화할 전자장성을 쌓고 있는지 더 깊이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장펑 회원 사이트를 방문해 12월 3일 특별 프로그램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된 뉴스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하드코어한 진실과 내막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허장성세 뒤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보는 해안을 갖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주변에 깨어있는 지인들에게도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거짓에 맞서 진실을 말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